본 내용은 여러 광고와 이야기들을 가져와 뼈대를 세우고 각색하여 다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번 편은 요즘 사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에 관련된 내용이니 재미있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혹여라도 동명을 가지신 분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마약은 본인을 파괴하며 부모님과 자식조차도 못 알아보게 하고 모든 것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직접 만든 괴담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아닌 나를 마주하게 만드는 약물, 마약. 안녕하세요 도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행은 어떠셨는지요? 잘 다녀왔어. 집은 별일 없지? 그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 나 조금만 쉬다가 바로 약속 있어서 나가볼 거야. 근데 오늘따라 하늘이 누리끼리 하네. 어지럽고 말이지. 오늘이요? 오늘은 엄청 맑은 날씨라 햇빛이 쨍쨍하니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여행 다녀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신 거 아니신지요? 그런가? 오늘은 그럼 쉬어야 하나? 그러시는 게 좋겠습니다. 컨디션도 안 좋으니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알겠어. 좀 쉴게. 잘 좀 부탁해. 내가 잠을 자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났다. 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댄 건가? 내 이름은 박창규. 난 마약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다. 열심히 살았고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내가 지금은 감옥에 수감된 지 벌써 10년. 지금도 머리를 벽에 박아대며 그날의 후회와 중독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 이야기는 감옥에서 쓴 것이며 내가 직접 경험하고 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두 번 다시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유를 듣고 나면 공감은 할 테지만 꼭 전하고 싶은 부분은 직접 경험을 해보니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람이기도 하다. 우선 난 물질적인 거 말고도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재산, 가족, 친구, 나 자신까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노력해서 되찾으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나처럼 모든 걸 등져버린 사람이 나 혼자뿐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나와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또 다른 범죄자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 지경까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만약 내가 살고 있던 동네에 1000명이 살고 있다는 가정하에 조금이라도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500명쯤은 거뜬하게 나처럼 당할 수도 있다는 소리다. 멀지 않은 이야기다. 상상해 본 적이 있나? 내 이웃이 마약을 하고 나서 눈이 한껏 풀려 나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눈이 풀려 쳐다보고 있는 이 거리에 정신 나간 사람들 사이에서 무서워하며 학교를 걸어가고 있는 내 가족과 아이의 모습. 이것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고 그들이 나처럼 감옥에 간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기에 글을 쓴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다. 공감이 되고 상상은 되지만 현실감이 안 느껴질 수도. 내가 쓰는 글을 끝까지 읽고 당신만큼은 제발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 난 부자였다. 그냥 적당히 많은 게 아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부자였다. 부모님을 잘 만나 그동안 그분들이 쌓아왔던 부를 모두 내가 가져다 쓰는 그런 말도 안 되게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어린 시절부터 부족할 것 없이 자라왔지만, 부모님이 이뤄낸 것들로 생활을 하는 것은 내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부모님의 엄격한 교육으로 나름 괜찮은 인성을 가진 남자로 잘 성장했다. 그래도 가진 것이 많기에 잘 놀았고 필요한 것들은 늘 가질 수 있었으며,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은 것을 도와가며 평범하게 살아갔다. 그렇지만 내가 돈이 많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덕분에 내 주변에는 올바른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 겸손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만은 않았다. 공부는 중상위 정도였고 나 자신이 원하는 꿈이나 목표는 비록 없었지만 그냥 그 나이에 해야 하는 것들은 게을리하지 않았고 열심히 해내며 살아왔다. 하지만 난 어린 나이에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부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던 도중 담배와 술을 손대기 시작했고 친구들이 모두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렇게 남들보다 일찍 술과 담배를 시작하게 됐고 넘치는 돈으로 원하는 것을 즐기며 살아가던 어느 날 승식이라는 친구가 나에게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건 마약이었다. 야, 이거 마약이라고? 들고 있기만 해도 큰일 나. 빨리 가져다 버려. 너 미쳤냐? 이게 얼마짜린데 버려. 하고 나면 진짜 장난 아니야. 너도 해볼래? 내가 동영상 검색해봤는데 하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이거 진짜 큰일 나 임마. 야, 그건 영상이니까 과장되게 나오는 거지 임마. 막상 해보면 별거 없어. 그리고 적당히 해야지. 막 하니까 그렇지. 그런가? 그래. 한번 해보라니까. 그렇게 따지면 담배도 마약이야. 합법적인 마약.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돼. 뭘 걱정해. 아무도 몰라 아무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마약을 구해올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건들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손대면 안 되는 거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했지만 친구들과 같이 있는 자리였고 항상 친구들의 중심에 서 있던 나였기에 자존심이 상하기 싫어 못 이기는 척 마약에 손을 댔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왜 친구들을 잘 사귀라고 하는지 역시 어른들 말은 틀린 게 하나 없는 것 같다. 이제서야 알게 된 거다. 어른들이 하는 말씀들은 모두 본인들이 겪어보고 실패한 것들을 말해주는 거니까. 나 역시 지금은 어른이 되어버렸고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니 더 이상 강요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루한 글을 계속 읽어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나의 고등학교 생활은 엉망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마약에 손대지 않았다. 일생 처음으로 겪어보는 경이로운 기분에 생각이 안 나진 않았지만 그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마약으로 인해 기분이 좋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불법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기에 겁이 나서인지 맛보기 정도의 양만 손을 댔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마저도 나에게 영향을 끼쳤으니 마약은 엄청나게 위험한 물건이 맞았다. 시간이 지나 마약이라는 단어는 잊혀졌지만 나의 방황하던 고등학교 생활 때문에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다 못해 지쳐 점점 자식 취급도 안 할 만큼 사이가 심각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시간은 그렇게 지나 20대가 시작되고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성인이 되었지만 그토록 내가 꿈에 그렸던 재미있고 짜릿한 대학 생활에 특별한 무언가는 없었던 것 같다. 다들 그렇듯이 평범하게 연애도 하고 술도 먹으며 즐겁게 대학 생활을 이어갔고 그렇게 나는 졸업까지 했다. 졸업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부모님은 나를 부르셨다. 너가 그동안 사고도 많이 치고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에 매진해라. 네, 그렇게 할게요. 요즘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 우선 군대부터 다녀와라. 군대요? 아, 그렇게 나는 졸업을 하자마자 군대에 들어갔다. 보통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입대를 하거나 한 학기 혹은 1년 정도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다녀오는 것 같던데 나는 졸업을 하고 바로 지원을 해서 입대했다. 군대에 입대 있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을 쪼개어 짬짬이 공부도 하고 체력도 길러서 멋있는 몸을 하고 나왔다. 내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와서 아버지께 가장 처음 들은 말은 고생했다는 말과 군대를 다녀왔으니 이제부터는 쉬지 말고 아버지 사업 관련해서 경영 공부를 시작하라고 하셨다. 나는 그렇게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또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경영 공부를 끝마치고 나서 아버지가 계신 위치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역시 돈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강하게 느꼈다. 내가 사장 자리에 앉고 보니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진 나는 해외를 다니며 사업에 도움되는 여러 미팅에 참석하여 시간을 보냈고 매일매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 무렵에는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있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에 양가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시즌기에 접어든 사업이 잠시 휴식기를 가지게 되며 나는 휴가를 다녀오기로 했다. 결혼을 하기 전 마지막 여행을 즐기기 위해 혼자 다녀오는 휴가였다. 해외를 나갈 준비를 다 끝내고 여행을 떠났고 여행을 즐겼다. 아무리 놀더라도 일은 계속 따라오는데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처들의 전화들이 계속해서 걸려왔고 난 온전히 여행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일과 여행을 같이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그때 전화 한 통이 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창규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요? 와, 맞네, 맞아. 아, 너일 것 같았는데 진짜였잖아. 야, 나야, 나. 기억 안 나? 나 승식이, 김승식. 어? 김승식? 진짜 김승식이야? 와, 엄청 반갑네. 야, 오랜만이다. 근데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 바뀌어서 아는 사람 몇 없을 텐데. 아, 사실은 아버지가 회사를 동생놈한테 물려준다고 해서 말이야. 아, 열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이번 프로젝트 건 내가 맡아서 해결하고 회사를 빼앗아 오려고 하는데, 아, 서류 보니까 너네 회사 이름에 네 이름이 써 있는 거 아니냐. 잘 사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거물이셨구만. 반갑지만 우리 일 얘기부터 할 수 있겠냐? 만나줄 수 있어? 그래. 일단 일 먼저 해야지. 언제쯤 몰래? 나 지금 해외 나와 있어서 여행 중이었거든. 여행? 야, 잘 됐다. 나 한국에 있으면 안 돼서 해외 나와 있거든. 잘 됐네. 좀 보자. 내가 내일 비행기로 바로 넘어갈게. 한국에 있으면 안 된다고? 왜? 무슨 일 있어? 일단 내일 가서 말해줄게. 내일 보자. 나한테 주소만 좀 남겨놔. 맞춰서 너 시간 빌 때 찾아갈게. 그럼 내일 보자. 그래. 알겠어. 내일 보자. 난 당황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듣는 친구 녀석 목소리에 반갑기도 했다. 여행 온 김에 친구를 잠깐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다음날 나는 계획대로 여행을 즐기고 틈틈이 일을 하며 부지런히 움직였고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약속된 장소로 승식이를 보러 갔다. 여기 반갑다. 야, 근데 일 얘기한다며 무슨 술집으로 장소를 잡았냐? 야, 일 얘기든 무슨 얘기든 술집에서 해야 재밌지 임마. 에휴, 어째 옛날이랑 똑같은 거 같냐? 그래, 잘 지냈지? 당연하지. 야, 그런 시시한 얘기는 집에 치우고 일 얘기부터 하자. 좀 도와주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번 거래건 잘 해결해서 아버지 눈에만 들면 내가 회사 물려받을 수 있어. 그러면 너는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 내가 싹 다 도와줄 수 있다. 한 번만 도와주라. 자식. 일 얘기하자더니만 보자마자 본론이냐? 나야 뭐 너네 회사랑 거래를 하는 게 정해져 있었는데 뭐 어차피 누구랑 거래를 텄냐 안 텄냐는 내가 크게 신경 쓸 부분도 아니고 그럼 나는 하는 걸로만 알고 있을 테니까 나머지는 너한테 도움이 되게끔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하자. 이야, 역시 내 친구 잤잖아. 이렇게 나는 승식이와 술을 마시며 반가운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렇게 적당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슬슬 술에 취해가던 그때 승식이는 두리번두리번 거리기 시작했다. 야, 너 왜 그래? 뭐 찾아? 아니 그게 한 번 할 만한 곳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뭐 이리 많지? 우리 룸 하나 잡아서 거기서 좀 마시자. 근질근질하다. 얼른 하고 싶은데. 뭔 룸을 잡아. 이 정도면 됐구만. 뭘 하고 싶다는 건데? 뭐긴 뭐야, 뽕이지. 예전에 했잖아 같이. 넌 안 하냐 이제? 뭐? 아직도 그걸 한다고? 에이, 그때 했던 애기들이 하는 건 안 하지 이제. 해외에 왜 있겠냐 내가. 이거 미친놈이세. 그걸 아직도 하고 있을 줄이야. 야, 어차피 다 즐기자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인생 그저 즐기는 게 최고인 거야. 우리같이 바쁜 사람이 뭘로 즐기냐? 처음에 궁금하다고 손대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야. 뭘 합리화하고 있어. 지금은 안 돼. 적당히 마셨으니까 이제 그만 찢어지자. 벌써 가게? 에이, 어쩔 수 없지. 그래, 일단 오늘은 들어가자. 근질근질해서 안 되겠다. 계약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보자고. 내가 갈게. 그래, 오늘 반가웠고 조심히 들어가라 승식아. 다음번은 내가 거하게 쏠 테니까 기대하라고. 필요 없다. 얼른 가. 나는 승식이가 아직도 마약을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었지만 딱히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친구지만 다 큰 성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들까지 간섭하기엔 득이 되는 부분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게 친구라고 할지라도. 무튼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맥주 한 캔을 더 마시기 위해 꺼내왔다.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업무를 마무리했고
정신없어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은 한참 동안 들려왔지만 보통 여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현재 시간은 밤 11시.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말이다. 아침에 연락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오늘은 밖에 나갈 일이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의아해하며 한 번 더 전화를 걸었다. 뭐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전화 수신호가 끊어지기 직전 전화가 받아졌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계속해서 여자친구를 불렀지만 여자친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수화기 너무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오늘 정말 좋았어. 그런데 이렇게 늦게 들어가도 되는 거야? 남자가 말하는 목소리였고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그치만 그 뒤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웃고 있는 여자친구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어차피 돈 말고는 볼 것도 없다고 하는 말에 나는 이 여자가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정도였다. 너무 큰 배신감과 절망감. 그동안의 행복과 안정감이 한 번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자동으로 통화는 녹음되고 있었다. 핸드폰의 기능이었고 업무 내용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 해둔 기능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상황이 모두 벌어진 마당에 증거로도 남겨야지 싶었다. 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통화를 걸었고 여자친구는 받았다. 역시나 뻔뻔하게 집에 있었다는 둥, 밖에 나간 적이 없었다는 둥,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나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만큼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다. 역시나 본인을 못 믿냐는 헛소리를 시전하기 시작했고 나는 조용히 통화 녹음본을 보내줬다. 곧 이어 감정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미안하다는 말이 들려왔고 난 잠시 눈을 감았다. 여자친구는 당장 내가 있는 곳으로 온다 했다. 무슨 염치로 온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미안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관계를 끝내자고 말을 했더니 울먹거리며 날 붙잡기 시작했다. 난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그대로 입에 담았다. 왜? 돈줄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불안해진 거야? 너랑 난 이제 끝났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몸 팔고 다닐 거면 돈이나 받아가면서 팔아. 이제부터 너가 원하던 그런 인생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테니까. 난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여자친구라고 저장되어 있던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으니 여자친구의 부모님까지 연락 오기 시작했고 어른한테 마지막 예의를 갖추기 위해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들려오는 첫 마디는 나에게 제정신이냐고 물어보는 장인 어른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듣긴 하신 건가요? 잠깐 시간이 지나고 모두 다 전해 들었다며 다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난 어이가 없었다. 그 이후에는 TV에나 나올 법한 멘트들로 나를 설득하려 했다. 난 필요 없었고 내가 해준 모든 것들을 돌려받을 테니 정리하라고 했다. 장인 어른이 되실 뻔한 분 인생까지 맡고 싶진 않다 말씀드렸고 회사에 투자한 돈만 돌려달라 했다. 끝까지 정말 소름 끼치게 이기적인 집안이었다. 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고 그저 오늘 하루도 평범한 하루일 뿐이었는데 여자 하나가 내 인생을 흔들리게 했다는 게 너무 분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땐 다른 번호로 계속해서 오는 전화를 거절하고 잠깐 보자는 메시지를 끝으로 더 이상 연락 오지 않았다. 나는 호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려 노력했다. 또 다른 전화. 이번엔 승식이었다. 여보세요? 승식이냐? 나야. 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제 너무 무리했나? 아니야. 그냥 좀 그럴만한 일이 있었어. 잠을 좀 설쳤더니. 에? 뭐야, 자기관리 철저한 놈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별거 아니야. 근데 어쩐 일이야? 오늘 좀 보자. 우리 어제 계약서에 오류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갈게. 오늘? 오늘은 일정도 빡빡하고 좀 피곤하긴 한데 잠깐만. 나는 중요한 것들을 제외한 일정들을 모두 취소했고 승식이와의 약속만 잡았다.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날이었고 그 여자와 엮여있는 것들 중에서 아직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았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 이래저래 피곤하기만 했다. 그날 저녁. 야, 어제 잘 들어갔냐? 뭐야? 얼굴이 왜 이래? 얼굴이 왜? 많이 이상하냐? 썩었어. 잠을 왜 설쳤냐? 어제 술도 많이 안 마셨는데. 그럴 일이 좀 있었어. 일단 일 얘기부터 하자. 어디가 틀어진 건데? 맞네. 서류 한번 읽어봐.
나는 승식이가 건네준 서류를 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정정해 주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도중 내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 보이니 자연스레 여자친구 얘기를 하게 되었다. 승식이는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러가며 욕을 했고 나에게 지금이라도 알아낸 게 어디냐며 위로를 했다. 마음은 너무 아팠다. 위로를 받고 있지만 위로가 전혀 되질 않고 있었다. 소리는 한 잔 사주라. 한 잔 먹어야 좀 풀리겠다, 승식아. 당연하지. 내가 좋은 술도 사주고 아는 사람 중에 착하고 이쁜 사람들 많다. 소개해줄 테니까 소개팅도 해라. 고맙다. 난 생식이와 술을 마시며 좀 더 깊은 대화를 했다. 다음날. 아, 왜 이렇게 갈증이 나지? 머리도 깨질 것 같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건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얼마나 마셨길래 필름이 끊겼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그때 전화가 왔다. 승식아, 괜찮냐? 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우리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상태가 매우 안 좋구만. 미친놈. 너 어제 약을 그리 해놓고 멀쩡한 게 다행이야, 임마. 한 번도 안 해본 놈이. 뭐라고? 내가 뭐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했어, 임마.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술에 취해서 막무가내로 했다고. 심지어 어제 여자친구랑 바람핀 놈이 사과한다고 너 있는 곳으로 온다고 했다면서 나갔어. 가만 안 둔다면서. 아무튼 기다리다가 너 잘 들어가서 멀쩡하게 자는 것까지는 보고 나왔다. 걱정돼서 일어나자마자 전화해본 거야. 우선은 약물에 들어갔으니까 한국에 들어가지 마라. 걸린다. 금단현상이 좀 심할 거야. 참아야 돼. 안 그럼 못 끊어. 지금 벌써 머리도 아프고 죽을 것 같아. 근데 계속 생각이 난다. 나 어쩌냐 이제. 많이 해서 그래. 적당히 하면 안 망가지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은 말고 대부분 다 해. 별거 아니야. 망가질 정도로만 안 하면 문제 없어. 너무 힘들다 싶으면 연락해. 알겠어. 난 처음 겪어보는 느낌에 당황했고 무서움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힘들어졌고 딱 한 번 한 것만으로 이 정도라니 엄청나다고 느꼈다. 참다 못해 나는 승식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승식이는 나에게 온다 말했고 얼마 안 있다 내가 묵고 있는 호텔로 왔다. 야, 여기 있다. 뭐야 이게? 뭐긴 뭐야, 뽕이지. 급하게 구하느라 근본 없는 뽕이긴 해. 급이 많이 떨어지긴 해도 당장 힘든 건 많이 나아질 거야. 야, 계속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너가 이겨내는 방법은 지금 그걸 다 견뎌내고 아예 안 하는 것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해준 거잖아. 못 참겠으면 망가지지 않게만 약을 하라고. 아씨, 진짜 고통스럽네. 술이라도 마시면 괜찮으려나? 소용없다. 했으면 이미 끝났어. 이제 남은 건 의지뿐이야. 나는 근질거리며 불타오르는 듯한 고통을 참으며 한참을 고민했고 몸부림치다 결국 되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다시 했다.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알았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드물다.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반대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나도 마약을 하면 죽을 수 있다. 나도 마약을 하면 끊을 수 없다. 아득하게 궁금해할 만한 게 아니다. 그렇게 내 마지막 여행은 나를 망치는 일로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도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행은 어떠셨는지요? 잘 다녀왔어. 집은 별일 없지? 그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자친구 문제도 있고 해서 정리하러 나갔다 올 거야. 그런데 도련님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좋은 분 다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보아하니 오시는 내내 술을 드셨나 봅니다. 그렇게 됐어. 올 때는 혼자 비행기를 타고 와서 말이야. 적적해서 한잔 하면서 왔어. 근데 오늘따라 하늘이 누리끼리 하네. 어지럽고 말이지. 오늘이요? 오늘은 엄청 맑은 날씨라 햇빛이 쨍쨍하니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여행 다녀오시느라 많이 피곤한 거 아니신지. 그런가?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네. 그럼 오늘은 쉬어야 하나? 그러시는 게 좋겠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니 방에 들어가 쉬시죠. 알겠어. 좀 쉴게. 잘 좀 부탁해. 그렇게 나는 침대로 갔고 그대로 기억을 잃은 채
잠에 빠졌다. 그리고 다음날 잠자는데 아침부터 누구야?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에? 경찰이요? 난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결국 나는 마약을 했었다는 게 걸렸구나 싶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 없이 왔을 리는 없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 문을 열었다. 경찰입니다. 당신을 마약 소지 및 뺑소니 그리고 살인사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지? 물론 나는 마약을 했고 걸렸으니 처벌받으면 된다. 하지만 살인? 뺑소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아니 죄송하지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마약은 했지만 누굴 해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몸싸움을 하던 순간 옆에 보이는 침대에 눈길이 갔다. 내가 누워있던 침대는 새빨간 피로 물들어 있었고 나에게 안부를 물어봐주던 집사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옆에는 난도질되어 있는 여자 시체가 누워있었다.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당신은 알겠지. 그 시체가 누구였는지. 난 조사를 받았다. 마약도 양성 반응이 나왔고 실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치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집에서 나간 기억도 여자친구를 부른 기억도 하물며 죽인 기억도 없다. 경찰이 그동안 사건을 조사하며 나에게 보여준 증거 사진을 보니 분명 내 차는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기억이 없다. 나는 경찰에게 말했다. 제가 마약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를 타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거 아니신가요? 이미 당신의 지문과 목격자들의 증언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부인하실 겁니까? 이렇게 나오시면 본인만 불리해집니다. 너무 답답했다. 나는 그냥 피곤해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왜 이렇게 돼 있는 걸까? 여자친구는 죽어있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 그렇게 어이없어 하고 있을 그때 밖에 여자친구랑 바람핀 놈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난 그 눈을 보자마자 모든 걸 기억해냈다. 어제 난 방에 들어가 기절했다. 그리고 긴 꿈을 꾸었다. 그리운 느낌의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다. 꿈에서도 나는 화가 많이 났던 걸까? 굉장히 그녀에게 막대했고 분노를 표출해 폭력까지 쓰기도 했다. 승식이에게 받았던 마약을 꺼내 같이 나눠서 하자고 말했고 여자친구는 싫다고 했다. 너무 좋은데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에 강제로 투여했고 이내 여자친구도 좋아하는 듯 했다.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나는 그녀와 사랑을 나누기도 했다. 이런 행복감도 잠시 나에게 바람피는 장면들이 떠오르며 나는 배신감과 분노를 가득 차기 시작했다. 분노가 가득 차올랐던 나는 여자친구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고 행복은 잠시 못 가 바로 싸움으로 번졌다. 당당히 본인의 서운한 점만 얘기하는 여자친구를 보다가 갑자기 나는 참을 수 없는 감정에 울분을 토하며 공격했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꿈에서도 이 정도로 화를 낸 만큼 난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고. 여자친구에게 미안했지만 일은 커졌고 여자친구는 다른 방으로 가 침대에 쓰러졌다. 한참을 몸을 뒤척이더니 이내 움직임을 멈췄고 자는 듯했다. 나는 아직 다 풀리지 않은 분노를 없애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어디론가 무작정 달렸다. 스트레스를 푸는 듯한 느낌으로 신나게 달렸고 마치 레이싱 게임 같았다. 한참을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 도중 갑자기 전방에 나무가 자라나 부수며 지나가기도 하고 인형들이 튀어나와 전부 밟고 지나가며 무언가 재미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즐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고 나는 너무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에서 내려보니 그것은 마네킹이었다. 누가 길 한복판에 이런 걸 세워뒀는지 열받아 하며 주변을 보자 모든 길에 마네킹들이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 하나 없는 길에 인형들이 나를 쳐다보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졌다. 그대로 나는 차를 버리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 사람을 찾았다. 어느 집을 가든 마네킹이나 인형들이 있었고 나는 그것마저 두려워 도망치기 바빴다. 모든 인형과 마네킹은 표정 하나 없이 나를 바라만 보고 있었기에 이것은 악몽이라는 생각에 꿈을 깨려 안간힘도 썼다. 하지만 꿈은 깨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며 또 다른 집에 들어갔고 그 집에는 사람보다 더 큰 인형들이 서 있었다. 표정이 똑같은 다른 마네킹들과는 달리 매우 화난 표정의 인형들이었다. 그때 인형들은 나를 향해 달려왔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달려드는 인형들과 싸워 때리고 부수며 미친듯이 찢어놓았고 더 이상 인형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집을 나가려는데 현관 앞에 있던 거울을 보니 내 온몸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내가 아니었지만 그때의 그건 때리고 부수며 행동을 했던 게 내가 맞았구나. 이 모든 게 꿈이 아니었구나. 다 내가 한 거구나. 내 이름은 박창규. 난 마약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다. 열심히 살았고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내가 지금은 감옥에 수감된 지 벌써 10년. 지금도 머리를 벽에 박아대며 그날의 후회와 중독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 이야기는 감옥에서 쓴 것이며 내가 직접 경험하고 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읽어 두 번 다시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말한다. 마약을 하는 순간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피에 물들 것이리라 장담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